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음악 차트를 한국 가수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영국 차트 3주 연속 3위. BTS 진, 단숨에 25위 진입. 에이티즈, 1년 만에 3세계 앨범 영국 탑5 석권. 대한민국이 세계 음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록 뒤에 숨겨진 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의 뿌리. 50년 전 이미 그 기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립싱크도 거부했던 한 남자. 62세의 나이에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전설의 가수. 외국인들이 그를 한국의 엘비스라 불렀던 이유. 40년 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완벽한 라이브의 신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아이돌들의 완벽주의 정신, 그 뿌리에는 50년 전 이미 이 전설적인 가수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음악가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가왕 조용필과 그의 음악이 세계 음악계에 몰고 온 파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뉴욕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만다 웰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우연히 발견한 한 곡의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겨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버지니아주 맥린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저희 집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해군 장교셨는데 평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으신 흑백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는데 1951년 부산 부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피난민들로 가득한 부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1951년 1월 15일자 기록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쓰셨더군요. 부산 부두에서 매일 수많은 이산 가족들을 만난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를 위로한다.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다. 호기심에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 플레이어에 넣어봤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한 남자의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비록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메모였어요. 이 노래가 1975년에 발표된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곡이고 한국전쟁 때문에 흩어진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담은 노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본 1951년 부산 부두의 모습을 떠올리셨나 봐요. 저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그분은 1975년 이 곡으로 데뷔해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더군요. 무려 5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립싱크 없이 모든 무대를 라이브로 소화하신 전설적인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분을 가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더욱 깊이 찾아보니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어요. 이 곡은 한국전쟁이라는 큰 상처를 이겨내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고 있었죠. 산업화 시대,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테이프를 남기신 건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제가 이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길 바라셨던 것 같았어요. 한국 전쟁의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했던 한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음악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노래의 고향인 한국을 찾아가기로요.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부산 부두와 조용필의 노래가 탄생한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날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는 제게 운명 같은 선물이었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나라의 혼과 정신을 만난 거였죠. 할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 후 저는 매일 밤 조용필의 음악을 연구하듯 들었어요. 버클리 음대에서 배운 음악 이론과 제가 알던 모든 음악적 지식을 동원해 그의 음악을 분석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돌아와요. 부산항에만 반복해서 들었는데 한국어를 몰라도 전달되는 그 깊은 감성이 놀라웠어요. 우리 학교 최고의 보컬 교수님께 이 곡을 들려드렸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시더군요.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셨어요. 톤의 완벽한 컨트롤, 호흡의 깊이, 감정 전달력. 모든 면에서 최상급이라고 평가하셨죠. 그러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듣고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판소리의 전통 창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곡의 독창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미국의 재즈가 블루스의 기반 위에서 발전한 것처럼 조용필은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를 현대화하는 데 성공하신 거죠. 실제로 버클리 음대의 세계음악학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야.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바로 이런 음악이 진정한 K-팝의 뿌리야. 특히 놀라웠던 건 1988년 올림픽 공원 실황 공연 영상이에요. 8만 관중 앞에서 3시간 넘게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당시 한국의 음향시설로요.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 마이클 잭슨, 프레디 머큐리, 본 조비의 라이브 영상을 찾아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용필의 라이브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서구의 락 가수들은 격한 무대 퍼포먼스 때문에 음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용필은 격정적인 무대에서도 단 한 번의 음정 이탈이 없었거든요. 2012년 월드컵 경기장 공연은 또 어떻습니까? 62세의 나이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3시간 동안 완벽한 라이브를 보여주셨죠. 같은 나이대의 폴 맥카트니, 믹 제거의 공연과 비교해봤는데 미안하지만 전혀 비교가 안 됐어요. 조용필은 마치 30대의 체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조용필의 음악 인생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건 196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은퇴 선언이나 재기 선언 없이 꾸준히 활동해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말년에 은윤과 재기를 반복했고 프랭크 시나트라도 수차례 은퇴 선언을 했었죠. 하지만 조용필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의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이산 가족과 산업화 시대의 애환을, 허공은 민주화의 열망을, 꿈은 88 올림픽 이후 한국의 희망찬 미래를 노래했더군요. 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통해 한 나라의 현대사가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최근엔 현재 K-팝의 뿌리를 연구하는 논문들도 찾아봤어요. 흥미로운 건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현재의 K-팝 스타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라이브 실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의 뿌리가 조용필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가 세운 절대 립싱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한국 대중음악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더군요. 정말 놀라웠던 건 제가 뉴욕에서 만난 음악평론가들도 조용필의 음악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팝스타를 엘비스 프레슬리에 비교하는 건 너무 식상하다면서 오히려 조용필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인정하더군요. 50년 가까이 한 번도 립싱크 없이 완벽한 라이브를 이어온 가수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특히 놀라운 건 그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현재 K-팝 스타들의 완벽한 라이브와 프로페셔널리즘도 사실 조용필에게서 시작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 대중음악의 기준을 세운 거죠. 저는 이제 이해해요. 왜 한국인들이 그를 가왕이라 부르는지를. 그건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현재의 K-팝 신드롬도 사실 조용필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음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언젠가 이들의 음악은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1951년 부산 부두에서 그 말씀을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치 지금의 한류를 예견하신 것 같지 않나요? 버클리 음대 석사과정 동안 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조용필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작곡 실력이었죠. 교수님은 단발머리를 들으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클래식의 정석을 따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완벽하게 녹여낸 멜로디라며 감탄하시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자주 가는 뉴욕의 블루노트 재즈클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연을 마치고 뮤지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폰으로 창밖의 여자를 들려줬는데 30년 경력의 베테랑 재즈 피아니스트가 깜짝 놀라더군요. 이건 마치 미국 재즈의 블루스 노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한 걸작이라면서 곡이 만들어진 연도를 물어보더니 더 놀라워했어요. 특히 못 찾겠다 꾀꼬리는 정말 특별해요. 판소리의 식임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서양의 록 사운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거든요. 제가 분석해보니 그의 창법에는 서양 발성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테크닉이 숨어 있더군요. 성대의 특정 부분만을 공명시키는 한국 전통 발성법과 현대적인 록 보컬의 조화라고나 할까요? 최근에는 조용필의 무대 매너도 깊이 연구해봤어요.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오페라 같았어요. 완벽한 구성과 드라마틱한 전개. 1988년 올림픽 공원 공연에서 충청도 사나이를 부르실 때는 마치 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 아리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 중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일하는 음향 감독이 있는데 그에게 조용필의 라이브 영상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런 완벽한 소리 컨트롤은 본 적이 없다고요. 특히 놀라워한 건 마이크 워킹 테크닉이었어요. 마이크와의 거리를 절묘하게 조절하면서 소리의 강약을 다루는 기술이 마치 위대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다루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바야흐로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저는 그 뿌리가 궁금해요.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 블랙핑크의 카리스마.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조용필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50년 전 그가 세운 프로페셔널리즘의 기준이 지금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적 성공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부산항에 서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풍경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한국의 노래방에 가보고 싶어요. 조용필의 노래를 부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들에게 이 노래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노래들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도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수고대하던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더군요. 뉴욕 JFK나 런던 히드로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물어보니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추천해 주시더군요. 43분 만에 서울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서 JFK 공항을 오갈 때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기억이 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직통열차에 올랐죠.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열차 내부가 비행기 1등석처럼 안락하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안내된 시간에 출발해서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더군요. 뉴욕의 경우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효율성이었어요.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프랑스의 떼제베를 타봤지만 KTX만의 특별한 점들이 눈에 띄더군요. 좌석 간격이 더 넓어 편안했고 열차 내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빵빵하게 터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정시운행률이었어요. 떼제베는 가끔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KTX는 분 단위로 정확한 운행이 이뤄지더군요. 객실 승무원들의 서비스 품질도 훨씬 좋았고요.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심한 서비스였죠. 그렇게 2시간 30분의 여정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조용필의 히트곡들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시부터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시골 풍경까지. 특히 놀라웠던 건 중간중간 보이는 수많은 산업단지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1951년에 황폐한 한국과 제 눈앞에 펼쳐진 2024년의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 노래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군요. 이 땅의 사람들이 겪었을 애환과 그것을 이겨낸 저력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마침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 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알아채셨어요. 아가씨, 혹시 조용필 노래 듣고 계신가요? 하고 물으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은 70년대에 부산에서 음반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처음 나왔을 때 음반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던 일. 당시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조용필의 음악이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못 찾겠다 꾀꼬리 이야기였어요. 이 곡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했대요. 하지만 조용필이 전통 창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곡은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해요. 서양의 록 사운드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만의 색깔을 잃지 않은 거죠. 할아버지는 1988년 올림픽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당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음반 가게에 찾아와 조용필의 음반을 찾았다고 해요.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조용필의 라이브 무대에 감동받아 음반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할아버지는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셨어요. 트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당시 비가 많이 왔는데도 공연을 보기 위해 팬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대요. 할아버지의 가게 앞도 우산을 든 팬들로 가득했었죠. 특히 기억나는 건 콘서트가 끝난 후 팬들의 반응이었대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의 립싱크 없이 모든 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는 모습에 관객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가게에 들른 관객들이 하나같이 역시 가왕이야라며 감동을 전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부산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대단하지만 50년 동안 한결같이 최고의 자리를 지킨 조용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부심이야.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30분 만이었죠. 부산역 광장에 내려서는 순간 서울과는 또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부산역 앞 노포동 방면 터미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로 바뀌었지만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에서도 이미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더군요. 택시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어요. 기사님께 여행 온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1970, 80년대 자갈치 시장 주변 술집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매일 울려 퍼졌다고 해요.
특히 일본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고 하시더군요.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낄 수 있었던 건 활기찬 시장 분위기였어요. 현대화된 자갈치 건물과 전통 수산물 시장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2층 전망대에서 바라본 영도와 부산항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80년대에 비해 훨씬 커진 항구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죠. 시장 안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4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때는 새벽마다 노래가 나왔어. 조용필이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면서 시장 준비를 했지. 지금도 가끔 그 노래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나. 할머니의 말씀에서 이 노래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닌 부산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제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실제로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더군요. 1950년대 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리랑 골목이었어요. 1970년대 음악다방들이 있던 자리를 재현해 놓았더군요. 영도 다리를 건너기로 했어요. 1950년대에 지어진 이 다리는 한국 최초의 도계교로 유명하다고 해요. 지금은 더 이상 다리가 열리지 않지만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로 보존되어 있더군요. 영도 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부산항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과 현대식 부두 시설들이 즐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40계단 문화관도 찾았어요. 1950년대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죠. 이곳을 찾은 70대 할아버지께서 제가 조용필의 음악을 연구한다는 걸 아시고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 말 이곳 근처에 있던 대표적인 음악 감상실 클럽 아리랑에서 조용필의 무대를 직접 보셨다고 해요. 그때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는데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거든. 피난 와서 고생하면서도 음악으로 위로받던 그 시절. 지금 부산이 이렇게 발전한 걸 보면 그때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로 향했어요. 이곳은 2015년에 새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지만 그 자리에는 오랜 역사가 숨쉬고 있었죠. 터미널 내 부산항 홍보관에서는 1876년 개항 이후 부산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부산항이 현재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산항 연안 여객 터미널 부근의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어요. 새로 생긴 북항 친수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고 멀리 영도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밤이 되자 부산항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빛나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 그리고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거대한 선박들. 1975년 이 노래가 처음 울려 퍼졌을 때의 부산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묘하게도 이 노래는 현대화된 부산항의 풍경과도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새벽녘 부산항 신선대부두 전망대에 올랐어요. 이곳은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세계적인 무역항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부산항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벽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배들의 기적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것은 한국의 현대사였고 부산 사람들의 삶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에이펙 나루공원으로 향했어요.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조성된 이곳은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공원이 되었더군요.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로를 걷는데 문득 태블릿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의 원곡을 찾아 들어봤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대화된 부산항의 모습과 노래 속에 담긴 1970년대 부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걷다 보니
이 도시가 이뤄낸 놀라운 변화가 가슴 깊이 와닿더군요. 송도해수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국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이라고 하더군요. 이곳에 케이블카를 타고 부산항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70년대 후반 조용필이 이곳 송도해수욕장 근처 음악클럽에서 자주 공연했다고 해요. 당시 젊은이들의 데이트 명소였던 이곳에서 그의 음악은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다고 하네요. 점심때가 되어 부산의 명물인 깡통시장을 찾았어요. 시장 상인회 회장님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죠. 80년대 초반 이 시장에 최초로 스피커를 설치했을 때 제일 먼저 틀었던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해였대요. 그때는 다들 힘들었지만 이 노래만 나오면 웃음꽃이 폈어. 우리도 저 노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 라고 말하셨어요. 오후에는 부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용필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80년대 부산의 음악다방들이 있었던 자리들을 둘러보고 그가 공연했던 극장들의 모습도 찾아보았죠.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부산 곳곳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해질 무렵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부산항대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석양이 장관이었죠. 멀리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눈물의 항구가 아닌 희망의 항구가 된 이곳. 조용필의 노래는 그 변화의 여정을 50년간 함께 해온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용두산공원에 올랐어요. 부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이어폰으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불빛 가득한 항구도시를 바라보고 있자니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1956년부터 이어져 온 대학로의 항림다방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대학로 골목을 걷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항림다방의 오래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1956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한국지성인들의 아지트이자 음악인들의 사랑방이었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커피 향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어요. 6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내부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았어요. 나무로 된 옛날 의자, 골동품 같은 다방 집기들, 그리고 벽면 가득한 LP들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이곳의 명물인 항림다방 블렌드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한 건 이유가 있었죠. 제가 처음 접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시작된 여정을 한국 음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대학로의 모습이 보이지만 다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해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의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던 그날부터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부산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있었죠. 자갈치 시장의 할머니, 국제시장의 상인들, 영도다리 아래에서 만난 할아버지. 그분들에게 조용필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였던 거예요. 창밖으로 대학로의 오후 풍경이 보였어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달리 항림다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죠. 천장에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LP판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1951년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쓰신 일기였죠. 이 나라의 음악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언젠가는 세계가 그들의 음악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 시절 할아버지가 보신 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음악으로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됐네요.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 스타디움을 채우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는 조용필이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죠. 태블릿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의 뮤직비디오를 다시 한번 봤어요. 1975년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됐을 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공항, 가장 빠른 인터넷, 최첨단 스마트 항만. 제가 이번 여행에서 본 한국은 그야말로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문득 부산의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조용필의 노래는 우리의 희망이었어. 그래서 그의 음악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게 아닐까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나라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항림다방의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제 연주 스타일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블루노트 재즈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음악적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노력하고 있죠. 특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에서 발견한 독특한 멜로디. 진행 방식은 제 재즈 연주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특별 공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즈 공연을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조용필의 곡을 재즈로 편곡해서 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분들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연주하면서 부산항에서 보았던 석양과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셔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는 그분은 제 연주를 들으며 옛 부산항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시더군요. 음악에는 이런 마법 같은 힘이 있나 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힘 말이에요. 매주 일요일이면 할아버지의 옛집을 찾아가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던 다락방에서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용필의 음악을 재해석한 악보를 쓰곤 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옆에 두고 1951년 부산에서 그분이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 제가 경험한 2024년의 한국을 생각하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풍경도 이제는 조금 달라 보여요. 매일 밤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이어폰으로 조용필의 바운스를 들어요. 2013년 62세의 나이에 이런 현대적인 록 사운드로 음원 차트 1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의 음악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음악을 구상하고 계실 그분을 생각하면 부산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와요.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음악의 진정한 위대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저는 음악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으니까요. 며칠 전 할아버지의 일기장 맨 마지막 장에서 제가 미처보지 못했던 글을 발견했어요.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만은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울린다. 1951년 부산에서 쓰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제 피아노로 조용필의 노래들을 연주해요. 그의 음악을 통해 발견한 한국의 정서,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인간의 감성을. 그리고 생각해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제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길 바라셨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의 카세트 테이프,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서양 음악만이 최고라고 믿는 편협한 음악가로 남아있었겠죠. 이제는 알아요. 세계가 주목하는 K-팝의 뿌리에는 50년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을 이어온 가왕 조용필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 번도 립싱크하지 않고 무대를 지켜온 그분의 음악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열정과 이런 진정성 있는 음악가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이제 저는 뉴욕에서 그분에게서 배운 진정성을 담아 저만의 음악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